자매님들, 혹시 자매님들은 신이 얼마나 짓궂은 검은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돈으로 쾌락을 산 사람들의 업보가 고속도로의 급브레이크처럼 빨리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지금 최신형 메르세데스 S클래스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이 항상 자랑하던 부의 냄새인 최고급 나파 가죽 냄새가 여전히 진동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냄새는 구역질을 일으킵니다. 저는 압구정의 번화한 거리에 있는 카페 모먼트 맞은편. 벽오동 나무 그늘 아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짙은 선팅 필름이 붙은 차창 너머로 저는 세상을 볼 수 있지만 세상은 저를 볼 수 없습니다. 마치 명예라는 방탄유리 뒤에서 조용히 관찰만 하는 제 인생과 똑같습니다. 가죽으로 감싼 핸들을 꽉 쥐고 있는 제 손의 관절은 하얗게 질렸고 약지에 낀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는 살을 파고들 것만 같습니다. 길 건너편 카페의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민호가 보입니다. 그는 제가 지난주에 사준 흰색 셔츠를 입고 앉아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운전기사에게 사줬다고 거짓말했던 버버리 셔츠입니다. 민호가 웃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 미소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바로 저 입술이 제 귀에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선영, 당신은 나의 여신이야. 밖에 텅 빈 젊은 여자들보다 당신이 훨씬 아름다워. 어젯밤 그는 저를 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저를 볼 때처럼 욕망으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다정합니다. 투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살 수 없는 소중함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있지만 웨이브진 긴 머리와 최신상 샤넬 원피스를 입은 가녀린 실루엣이 보입니다. 민호가 테이블 너머로 몸을 숙여 여자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합니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순수한 키스입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킥킥거리고 웃더니 무심코 제 차 쪽을 바라보는 듯 창밖으로 얼굴을 돌립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어 돌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얼굴, 저 크고 동그란 눈, 입가에 있는 작은 점. 지은입니다. 제 친딸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돌아온 금지 오겹 같은 제 딸입니다. 엄마는 시대에 뒤떨어졌다거나 촌스럽다고 비난하고 가부장적인 한국 남자가 싫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딸입니다. 지금 그 아이가 제 연인의 품에 다소곳이 안겨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차 문을 박차고 나가 저 빌어먹을 놈의 뺨을 때리고 싶습니다. 이 얄궂은 연극을 찢어발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손발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참한 몸열감이 밀려와 저를 집어삼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저는 병원장 사모님이라는 권력과 돈으로 민호의 몸에서 젊음을 샀습니다. 제가 사냥꾼이고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저는 야망에 찬 젊은 놈의 손에서 놀아나는 늙은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민호, 그는 누구에게 사랑을 팔고 있는 것입니까? 돈을 갖다 바치는 저입니까? 아니면 상류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행증이자 사위가 될 수 있게 해줄 제 딸입니까? 장모와 사위, 아니면 정부와 제비. 그 위태로운 도덕적 경계가 제 눈앞에서 잔인하게 무너졌습니다. 백미러를 봅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공들여 화장을 하고 보톡스로 피부가 팽팽하며 아이라인을 날카롭게 그렸습니다. 하지만 비싼 화장품 뒤에는 극도의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신이 저를 벌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55세 여자가 감히 육체의 떨림을 갈망한 대가입니까? 이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카페가 아니라 제가 병원장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강남의 무덤처럼 차가운 저택에서부터 말입니다. 제가 사는 세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서울의 슈퍼리치들이 사는 청담동 중심계에 있는 3층짜리 저택입니다. 바닥에는 차가운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깔려 있고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합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완벽하고 깨끗하며 먼지 한 톨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선영입니다. 한국 성형외과 업계의 황금손이라 불리는 김 원장의 아내입니다. 사모님 모임의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합니다. 선영 언니는 참 좋겠어. 남편 능력 좋지, 자식 착하지, 본인은 늙지도 않잖아. 그들은 이 미모가 축복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모릅니다. 제 남편은 제 얼굴과 몸을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으로 여깁니다. 매일 아침 그는 아내에게 키스하는 대신 날카로운 직업적 눈빛으로 제 얼굴을 1mm 단위로 뜯어봅니다. 선영, 눈가에 주름 생겼어. 오후에 병원 들러서 필러 좀 맞아. 요즘 가슴이 좀 처졌어. 더 자연스러운 새 보형물로 교체하는 게 좋겠어. 그는 사랑이 아니라 불량품 조각상을 수정하는 조각가의 계산적인 손길로 저를 만집니다. 우리가 같은 침대를 쓰지 않은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연구를 위해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연구 공간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고 탱탱한 피부를 가진 젊은 간호사들이 기다리는 5성급 호텔 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낯선 향수 냄새를 감추기 위해 독한 소독약 냄새를 풍기며 집에 옵니다. 저는 킹사이즈 침대에 홀로 누워 수백만 원짜리 거위털 이불을 덮고도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느낍니다. 비단 이불 속의 고독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제 딸 지은이는 어떻습니까? 4년 동안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석사 학위와 거대한 자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장식용 꽃병 같은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내가 어디 가는지 묻지 좀 마세요. 엄마는 그냥 스파나 가고 쇼핑이나 하세요. 내 인생 귀찮게 하지 말고. 그것이 그 아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제 신용카드를 들고 물 쓰듯 돈을 쓰면서 엄마와 저녁 한 끼 먹는 것은 아까워합니다. 저는 이 가족 안에서 제가 불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유리 진열장에 전시된 비싼 도자기 인형 같았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하지만 속은 텅 비고 영혼이 없습니다. 저는 접촉을 갈망했습니다. 남편의 진찰이나 스파 직원의 마사지가 아니었습니다. 투박하고 진솔하며 생명의 온도가 느껴지는 손길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운전 연수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용 기사가 문 앞까지 데리러 오는 55세 나이에 미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녁에 집을 나갈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엔진의 진동을 느끼며 낡은 연습용 차라도 제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제가 병원장 사모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교회의 작은 학원에 저녁 운전 연수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차를 배정받던 첫날, 저는 촌스러운 레몬색 세단 앞에서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내렸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지도 않았고 남편의 직원들처럼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깨가 해진 가죽 재킷에 물 빠진 청바지를 입고 흑투성이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김선영 수강생 맞죠? 타세요. 시간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약간 거칠었으며 어딘가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은 가을 호수처럼 젖어 있고 검고 깊었습니다. 비굴함이 아니라 노골적인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았지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차 안은 좁았고 싸구려 인조 가죽 냄새와 담배 냄새, 그리고 박하향이 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민호의 냄새였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먼지 묻은 남자의 냄새였습니다. 안전벨트 매요.
앞 유리를 뚫고 날아갈 셈이에요. 그가 주의를 주며 제 안전벨트를 당겨주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제 가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목에 닿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알겠어요. 저는 말을 더듬으며 허둥지둥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덜덜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어 손이 저릿했습니다. 기어를 넣었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클러치를 너무 빨리 뗐습니다. 캑, 캑, 캑. 차가 야생마처럼 요동치더니 연습장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맙소사, 제 차를 부술 작정이에요? 민호가 혀를 찼지만 진심으로 화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비 오듯 땀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해서 다시 시동을 걸려고 기어봉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떨려서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크고 뜨겁고 거친 손이 제 손을 덮쳤습니다. 민호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꽉 잡고 기어봉 위를 눌렀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딱딱한 굳은 살로 가득했고 매일 밤 크림을 바르는 제 부드러운 손과 마찰했습니다. 그 마찰이 등줄기를 타고 찌릿한 전기를 일으켰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겁에 질린 제 눈에서 살짝 벌어진 입술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사모님. 그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마력이 깃든 목소리였습니다. 손이 너무 부드럽네요. 이렇게 부드러워서야 이 딱딱한 기어봉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는 기어봉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가 조종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힘주지 마세요. 진동에 몸을 맡겨야 해요.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쥐고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기어를 1단으로 올렸습니다. 그 순간 비좁은 연습용 차는 우리만의 은밀한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32살 청년의 거친 손길은 외로운 55세 여자가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것은 브레이크 없이 막다른 골목으로 질주하는 미친 드라이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진해서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 후 운전 연수는 빠르게 위장된 데이트로 변했습니다.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스승과 제자,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민호는 가난했습니다. 그 사실은 굽이 다른 운동화와 보풀이 일어난 인조 가죽 재킷, 그리고 조수석 서랍에 굴러다니는 편의점 삼각김밥 껍질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가 낮에는 배달, 저녁에는 운전 연수, 밤늦게는 배서 서빙하며 3가지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보살이라도 된 양 불쌍한 청년에게 떡고물을 나눠주는 너그러운 귀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받아요. 거절하지 말고. 저는 짙은 청록색 벨벳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비자금으로 산 오메가 가죽 스트랩 시계였습니다. 손목이 너무 허전해 보여서요. 남자가 시계도 없이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겠어요. 늙은이한테 친절하게 해준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짐짓 거만하게 말하며 그의 눈을 피했습니다. 민호가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는 남편의 직원들처럼 굽실거리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열고 비싼 시계를 덤덤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차고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그의 단단하고 힘줄 솟은 손목에 놓인 명품 시계는 돈과 남성미의 완벽한 조화처럼 잘 어울렸습니다. 고마워요, 사모님. 아주 예쁘네요. 그가 고개를 들어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사모님이 저한테 선물 주는 건 제가 가난해서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제 몸에 사모님의 물건이 있는 걸 보고 싶어서잖아요.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제 속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무례하다고 꾸짖으려 했지만 민호가 몸을 숙였습니다. 의자 좀 맞춰드릴게요. 자세가 잘못돼서 허리 아프실 거예요. 또다시 그 치명적인 거리였습니다. 그가 허리를 숙여 의자 밑에 레버를 조절했습니다. 그의 머리가 제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얇은 바지 위로 그의 천이 느껴졌습니다. 남성적인 땀 냄새와 며칠 전 제가 선물한 샤넬 향수 냄새가 섞여 기묘한 마취제 같은 향기를 만들었습니다. 됐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팔을 짚고 좁은 공간에 저를 가뒀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눈가에 머물렀습니다. 남편이 혐오스러운 노화의 징후라고 비난하던 까마귀 발 주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황급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보지 마요. 늙어서 흉해요. 민호가 제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 잡았습니다. 누가 흉하대요? 남편이? 그가 낮고 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 눈이 멀었네. 이 주름들은 경험의 흔적이에요. 전 여자가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 좋더라고요. 죽여주게 섹시해요. 섹시하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불량품이라고 했고 딸은 촌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뻘 되는 청년이 저더러 섹시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을 더 뜯어내려고 아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눈앞에 물에 독이 들었는지 신경 쓰겠습니까? 아니요, 마실 겁니다. 단숨에 들이킬 겁니다. 저는 이 저녁 시간들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시끄러운 랩 음악 대신 제가 좋아하는 오래된 재즈 음악을 틀어주는 그의 센스에 중독되었습니다. 기어를 바꿀 때 몰래 제 손을 잡는 그 손길에 중독되었습니다. 그 젖은 욕망의 눈동자 속에 제가 우주의 중심이 된 듯한 기분에 중독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돈으로 그를 조종하는 주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점점 꼭두각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섬세한 배려와 가식적이지만 달콤한 이해심으로 저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정점은 눈이 하얗게 쏟아지던 어느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 낡은 연습용 차가 저의 천국이자 지옥이 되었던 밤이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전 마지막 연수 날이었습니다. 서울에는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은 기름칠한 듯 미끄러웠습니다. 바람이 차창 틈으로 윙윙거렸습니다. 오늘 너무 춥네. 차가 맛이 가려나 봐요. 민호가 중얼거리며 엑셀을 밟았지만 차는 쿨럭거리더니 서서히 멈췄습니다. 우리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공단 근처에 한적한 길에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시동 꺼졌어요. 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내려서 확인해 볼게요. 민호가 차 문을 열고 눈보라 속으로 나갔습니다. 순간 찬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모피 코트 속에 웅크리고 앉아 뿌연 앞 유리를 통해 밖을 보았습니다. 민호가 보닛 앞에서 낑낑거리고 있었고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5분 후 그가 어깨에 눈을 털며 차갑게 식은 공기를 몰고 차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점화 플러그가 나갔어요. 보험사 불렀는데 눈이 많이 와서 1시간은 걸린대요. 그가 문을 잠갔습니다. 공간은 갑자기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절대적인 고요에 잠겼습니다. 밖은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안은 배터리가 살아있는 덕분에 히터가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차창은 습기로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고치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 추워요? 민호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눈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로 흘러내려 야생적이면서도 관능적으로 보였습니다. 열린 가죽 재킷 사이로 얇은 티셔츠 아래 들썩이는 가슴이 보였습니다. 좀 춥네요. 히터가 발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지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제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저는 그가 제 앞에 글로브 박스에서 뭘 꺼내려는 줄 알았습니다. 자리를 비켜주려고 몸을 의자에 밀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제 얼굴과 한 뼘 거리도 안 되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한 손은 의자 등받이를 짚고 한 손은 핸들을 잡고 저를 그 사이에 가뒀습니다. 선영,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존칭도 사모님도 없이 벌거벗은 제 이름만 불렀습니다. 민호 씨. 쉿. 그가 제 입술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손가락은 눈 때문에 차가웠지만 제 입술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무 말 마요. 사모님도 원한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의 시선이 저를 깊이 파고들어 병원장 사모님이라는 위선의 껍질을 태워버렸습니다. 남편이 그 자식이 사모님을 이렇게 쳐다봐요? 민호가 속삭이며 핸들에 있던 손을 제 어깨로 옮기더니 드러난 팔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 질문은 화약궤 던진 불씨 같았습니다. 수년 동안 억눌러온 울분이 폭발했습니다. 간호사와 뒹구는 남편의 모습, 저를 무시하는 딸의 모습, 그 모든 것이 떠오르며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 제가 아직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미친 충동이 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민호의 젖은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그것은 허락의 신호였습니다. 민호가 목을 대에서 낮은 짐승 소리를 내며 고개를 숙여 제 입술을 삼켰습니다. 그의 키스에서는 차가운 눈맛과 담배 맛, 그리고 미친 듯한 갈망의 맛이 났습니다. 좁은 운전석은 갑자기 죄책감 넘치는 불륜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엔진은 꺼졌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또 다른 엔진이 요동치며 해방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가난한 남자의 굳은 살 박힌 손이 부유한 남편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제 옥체 구석구석을 탐험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등이 눌러버린 자동차 경적 소리가 고요한 밤에 길게 울려 퍼진 것이 제 인생의 붕괴를 알리는 경보음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 쌓인 차고에서의 그 운명적인 밤 이후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자매님들은 믿으시겠습니까? 폐경과 남편의 냉대로 시들어 가던 55세 여자가 갑자기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처럼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화채 물을 주면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도 더 이상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세미나를 핑계로 외박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상냥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았지만 그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그가 필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민호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싸구려 담배 냄새와 거친 손길, 젊은 청년의 열정에 중독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여전히 산전수전 다 겪은 현실적인 여자였습니다. 민호가 저의 섹시함 때문에만 저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가난은 남자에게 가장 큰 장벽입니다. 그를 잡고 싶었습니다. 물건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제 마지막 행복을 위한 투자로 그를 완전히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는 차가 필요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리운전 강사를 하지 않아도 될 번듯한 차. 고급 택시를 하든 적어도 추운 날 걷지 않게 해줄 차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생활비를 부풀려 모은 비자금에서 5천만 원을 몰래 인출했습니다. 매장에 가서 진주색 제네시스 G70을 골랐습니다.
젊고 고급스럽지만 너무 튀지 않는 차였습니다. 차 키를 받을 때 민호의 표정을 상상했습니다. 감동해서 울겠지. 무릎 꿇고 내 다리를 끌어안겠지. 영원히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겠지. 나는 그의 비참한 인생을 구원한 여신이 되는 거야. 저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압구정 카페 모먼트로 나와. 큰 깜짝 선물이 있어. 네 인생을 바꿔줄 선물이야. 민호가 즉시 답장했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금방 갈게요. 저는 민호가 칭찬했던 비취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공들여 화장한 뒤 새 차를 몰고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기적을 내려줄 요정 데모의 기분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없었고 지옥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야기의 처음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카페 모먼트. 오후 2시 45분. 창문 너머로 민호가 온 것이 보입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젊은 여자와 앉아 있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리고 그 여자가 지은이. 바로 제 친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이라니. 제가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 지난주에 에르메스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던 딸이 지금 제 연인의 어깨에 다소곳이 머리를 기대고 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과거에 흩어진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잔혹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지은이가 집에 있던 드문 저녁 식사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요즘 만나는 오빠 있는데 진짜 괜찮아. 가난해서 별별 일 다 하는데 생활력 강해. 눈이 참 예뻐. 뭔가 슬퍼 보여. 그때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냥 엔조이로 만나라. 가난하면 흙 파먹고 살래? 수준 맞는 남자 만나서 결혼해. 쉬는 시간에 민호가 넌지시 물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사모님 따님 있으세요? 따님도 사모님 닮아서 미인이시겠네요. 그때는 아부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호는 지은이의 남자친구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예비 장모인 저에게 접근한 것은 처음에는 호기심이었거나 딸과의 관계를 위해 점수를 따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최악으로 엄마와 딸을 모두 차지하려는 전문적인 제비족일지도 모릅니다. 민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는 것이 보입니다. 반지 상자입니다. 그가 한쪽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 많은 카페 한복판에서 그는 지은이에게 프러포즈하고 있습니다. 지은이가 얼굴을 감싸쥐고 행복해서 웁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호가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나 그녀를 꽉 껴안습니다. 길 건너편 메르세데스 안에 앉아있는 저는 엄마이자 연인이자 그에게 줄 차의 스폰서인 저는 죽은 듯 앉아있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제 눈물은 그 눈 오던 밤에 다 말랐습니다. 지금은 그저 구역질이 날 뿐입니다. 헛구역질이 나옵니다. 위장이 뒤틀립니다. 근친상간 같은 더러운 기분이 정신을 잠식합니다. 저는 예비 사위와 잤습니다. 제 딸을 안고 있는 남자의 몸 밑에서 신음했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비극이 있을까요? 차 시동을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어를 넣습니다. 들어가서 머리채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뛰어들어서 이 개자식아. 어젯밤엔 엄마랑 자고 오늘은 딸한테 청혼하냐라고 소리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내 딸을 죽이는 일입니다. 제 얼굴에 똥칠하는 일입니다. 저는 거짓 속에 행복해하는 한 쌍의 원앙을 뒤로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으로 달려가 단서를 찾으려고 모든 것을 뒤졌습니다. 지은이가 집에 굴러다니게 둔 낡은 아이패드가 생각났습니다. 핸드폰과 동기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 딸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친한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메시지들은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날처럼 다가왔지만 동시에 증오보다 복잡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민호나 그 아줌마한테 접근해서 돈 좀 뜯어내고 예비 장모님이 얼마나 깐깐한지 보려고 했는데 누가 알았겠냐. 친구 누가 뭘 알아. 그 아줌마한테 호두에게 당했냐. 민호 아니야. 나 진짜 빠져버렸어. 그 아줌마는 딸이랑 완전히 달라. 깊이가 있고 외로워 보이고 진짜 여자야. 장건 연기가 아니었어. 나 진짜 그 아줌마가 좋아.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 지은이는 불쌍하고 선영 씨는 갖고 싶고. 나 어떻게 하냐. 아이패드를 침대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저에게 진심이었다고요. 철없는 젊은 여자와 늙었지만 깊은 슬픔을 간직한 여자 사이에 선 32세 청년. 그리고 그는 흔들렸습니다. 이 사실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 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가 사기꾼이라면 증오하고 복수하고 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저에게 일말의 진심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 감정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이 든 금단의 열매였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어젯밤의 여신이 아니었습니다. 죄 많은 엄마였습니다. 이 일을 끝내야 합니다. 당장. 내 딸을 위해서, 그리고 제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수. 아니 조용하지만 잔혹한 숙청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소란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시장 생선 장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저는 병원장 사모님입니다. 상류층의 방식대로 해결할 것입니다. 핸드폰을 들어 차고에 주차된 진주색 제네시스 G70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호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차가운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이 차는 장모가 예비 사위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야. 단 조건이 있어. 당장 내 딸 인생에서 사라져. 안 그러면 그 눈 오던 밤 블랙박스 영상이 지은이에게 전송될 거야. 24시간 주겠다. 차와 자유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파멸을 택할 것인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기다립니다. 민호가 무엇을 선택할지 압니다. 그는 남자니까요. 그리고 남자는 생존 앞에서 언제나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생놈을 처리하고 나면 처리해야 할 원장놈이 남아있으니까요. 민호의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단 4글자였지만 비극적인 사랑의 마침표를 찍기에 충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나 제 딸에 대한 사랑의 맹세도 없었습니다. 명예와 경력에 대한 위협 앞에서 그 촉촉한 눈망울의 로맨티시스트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도망치는 것, 핸드폰을 차가운 대리석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입가에 쓴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남자의 사랑이란 늙었든 젊었든 결국 개인의 이익이라는 저울 위에서는 깃털처럼 가벼운 법이지. 나를 정말 사랑했을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어. 2시간 후 지은이가 집에 왔습니다. 평소처럼 도도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렸고 눈은 퉁퉁 부었으며 마스카라가 번져 뺨에 검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파고들어 3살짜리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헤어지자고 했어. 자기는 나한테 과분하대. 멀리 떠나야 한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제 손이 아이의 머리카락. 오늘 오후 민호가 만졌던 그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엄마이자 연적이자 자식의 첫사랑을 죽인 망난이었습니다. 그만 뚝 그쳐. 저는 건조하지만 위험 있게 속삭였습니다. 남자는 다 그런 거야. 부담스러우면 도망가는 법이지. 그 녀석은 너한테 안 어울려. 그냥 가난한 운전 강사 나부랭이일 뿐이야. 저는 민호를 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 어리석음을 욕하는 것일까요? 지은이는 울다 지쳐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아이의 순진한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차라리 지금 한번 아픈 게 평생 더러운 근친상간의 연극 속에서 사는 것보다 선생놈을 해결했으니 이제 원장놈 차례입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병원 냄새와 여자 향수 냄새를 뒤섞어 달고 왔습니다. 그는 가죽 가방을 의자에 던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부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선영, 밥 있어? 오늘 수술 3건이나 해서 힘들어 죽겠어. 저는 거실 어둠 속에 앉아 찰랑거리는 레드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밥 없어. 제 목소리가 너무 태연해서 그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밥이 없으면 가서 해.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뭐 했길래 저녁도 안 해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손에는 앞치마가 아니라 권력의 상징인 블랙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모님들에게 체면 칠해하라고 준, 하지만 제가 감히 쓰지 못했던 한도 무제한의 가족 카드였습니다. 나 바빠.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낭비한 내 청춘의 값어치만큼 당신 돈을 어떻게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지 생각하느라 바빴어. 당신, 미쳤어? 그가 인상을 쓰며 제가 대들 때마다 그러듯 때리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밝게 빛나는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그의 불륜 사진이 아니라 은행 문자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결제 완료 7천만 원. 내용 3개 일주 비즈니스석 항공권 및 리츠파리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예약. 박 원장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왜 못해? 저는 지난 30년 중 가장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돌봐줄 젊은 간호사가 있잖아. 딸내미도 다 컸고. 나? 난 당신 돈밖에 없어. 나 여행 갈 거야, 박 원장.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제일 비싼 거 먹고 제일 편한 침대에서 잘 거야. 걱정 마, 이혼은 안 해. 이혼하면 재산 분할 골치 아프잖아. 그냥 병원장 사모님 타이틀 달고 당신 파산할 때까지 카드 긁어줄게. 이 미친 여자가. 그가 으르렁거려 카드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빨랐습니다. 남은 와인을 그의 하얀 셔츠에 뿌렸습니다. 와인 자국이 선혈처럼 번졌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몸에 손대지 마. 제가 쏘아 붙였습니다. 그리고 명심해. 카드 정지시키면 병원 탈세 자료 전부 경찰에 넘길 거야. 금고 열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알지? 박 원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유리 진열장 속의 인형이 말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메르세데스를 몰고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오늘 서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습니다. 차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려 공들여 세팅한 머리가 엉망이 되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8기통 엔진이 강력하게 포효했습니다. 차는 민호의 낡은 연습용 차처럼 덜덜거리거나 멈추지 않고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첫 운전 연수가 생각났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힘주지 마세요. 진동에 몸을 맡겨야 해요. 그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 기어를 바꾸고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 다른 길로 가야 하는지를요. 약지에서 오캐럿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뺐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쳐다보고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져 몇 번 튀기더니 뒤따라오는 트럭 바퀴 밑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고독합니다. 맞습니다. 방금 젊은 연인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가정도 파탄 났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속도계가 시속 120km를 가리키는 지금 저는 자유를 느낍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는 제가 잡고 있습니다. 조수석에서 잔소리하는 가부장적인 남편도 없고 운전석에서 조종하는 젊은 정부도 없습니다. 오직 저와 눈앞에 펼쳐진 길뿐입니다. 남자란 결국 길가에 있는 휴게소일 뿐입니다. 좋은 휴게소도 있고 허름한 휴게소도 있지만 아무도 휴게소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고전 재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 서울. 안녕 어제의 선영.